유현 작가님의 세계에 입문하신 걸 감축드리옵니다. 모두 인생의 환골탈태를 성취하시어 삶의 지존의 길을 걸으소서. 황야에 바람이 불어 건초가 날리니 떠도는 것이 먼지인가 눈물인가. 홀로 소를 부는 아이야. 이 드넓은 하늘 아래 세상이 네 소리를 듣지 않을지라도 하늘만은 알고 있으리. 불꽃은 하룻밤에 모든 것을 삼키고 새벽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 원한이 씨가 되어 심어지는 날 수라의 꽃은 언젠가 피어나리. 천년의 한을 실어부는 한 가닥 소리가 검은 하늘을 갈라 지극한 곳에 이르니. 묻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란 복수를 다짐한 아이의 눈빛이 아닌가. 서천의 끄트머리가 마지막 불씨를 토해내듯 황혼빛으로 물들어가는 늦가을 황혼 무렵이었으니 변경관 요새마을 서쪽 끝자락 무너진 성벽의 잔해가 썩은 이빨처럼 드문드문 솟아오른 황야의 가장자리에 성긴 대기를 꿰뚫는 소슬한 서북풍이 누렇게 말라 죽은 억새풀 사이를 신음처럼 훑고 지나가고 있었다. 하늘은 낯빛 구름 한 점 없이 쓸쓸하도록 높고 차가운 청색이었으나 그 청색 하늘 아래 펼쳐진 대지는 기름기라고는 한 방울도 남지 않은 듯 메마르고 거칠었으며 요새 넘어 멀리 이어진 황갈색 황야에는 단풍 한 조각, 꽃잎 한 장 없이 다만 바람에 뒤채이는 마른 풀들만이 죽음의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적막한 황야의 한켠, 무너진 성벽잔에 기대어 서 있는 오래된 돌마국관 옆에 한 아이가 망부석처럼 홀로 서 있었다. 10살이 갓 넘었을까 혹은 채 못 미쳤을까. 그 아이는 솜이 몇 군데 삐져나온 낡은 호뚜루가기 한 장을 걸쳤을 뿐인데도 이 살평경한 황야의 찬바람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조금도 몸을 움츠리지 않고 있었다. 그 호뚜루마기는 누군가 헌 것을 얻어다 깁고 또 기운 것으로 이음새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실이 엉켜 있어 한눈에 보아도 그 형편이 넉넉치 않음을 말해주었으나 아이는 그 사실에 어떠한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품지 않는 듯 다만 저 홀로 존재하는 사람처럼 황야를 향해 한 줄기 소리를 내보내고 있었다. 청옥소였다. 세상의 옥 중에는 백옥과 청옥이 있는데 이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은 차갑고 어두운 청흑색의 냉옥으로 만든 피리로서 한 뼘 남짓한 그 몸체는 천년의 한기를 머금은 듯 매끄럽고도 서늘하였으며 그 표면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은은한 내광이 맥박처럼 고동치고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이것이 그냥 피리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게 하였다. 부친의 유물이라는 것은 훗날 이 아이의 입으로 직접 듣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지만 어쩌면 이 청옥소야말로 이 아이에게 남겨진 유일한 그리고 가장 묵직한 유산이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소소리가 흘러남았다. 수양버들이 물가에 드리워지는 것처럼 조용하고 비가 창호지를 적시는 것처럼 스며드는 소리였으니 이 쓸쓸한 변방 황야의 가을 황원수 쪽으로 한 줄기 소리가 퍼져나가자 마른 억새들마저 잠시 흔들림을 멈추는 듯하였다. 처량하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은 소리였고 슬프되 무너지지 않은 소리였으며 10살짜리 아이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묵직하고 서늘한 깊이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마국간 한켠에 곱비 풀린 채 풀을 뜯고 있던 망아지 2마리조차 귀를 쫑긋 세우며 아이 쪽을 바라볼 정도였으니 그 소리가 지닌 무게가 어떠하였는지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잠시 후 아이가 소를 내려 입술에서 떼어내었다. 그 순간 소리는 사라졌으나 그 여우는 황야를 한참이나 떠돌다 사그라들었고 아이는 낙조빛이 물드는 허공을 한동안 말없이 응시하였다. 그의 얼굴이 비로소 드러난 것은 이때였는데 황혼빛이 그 얼굴에 기울어지는 찰나 이를 목격하는 자가 있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을 것이었다. 이 세상에 이토록 맑고 준수한 용모를 지닌 아이가 있단 말인가 하는 의혹이 먼저 일고 이어서 그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 이를 보는 자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서게 될 것이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빼어난 얼굴에 깃든 차갑고 서늘한 안광 때문이었다. 흑백이 또렷한 두 눈동자는 눈꼬리가 미세하게 위로 치솟아 있었고 가지런히 날아 관자놀이까지 이어지는 두 눈썹 사이에는 나이를 훌쩍 넘어선 무언가가 서려 있었으며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입술 위에는 한 줄기 곧고 오연한 콧날이 자리하고 있었다. 간혹 반긋 웃을 때면 봄꽃이 터지듯 눈부신 치열이 드러나 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나 그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다시금 저 서늘한 정적뿐이었다. 무엇보다도 저 눈동자가 문제였다. 10살짜리 아이의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냉랭한 광채는 마치 이미 이 세상의 배반과 상실을 충분히 겪어본 어른의 것 같았으니 그 눈빛을 보는 자는 이 아이가 단순히 곱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이 아님을, 그리고 어린 나이임에도 이미 남들보다 훨씬 가파른 벼랑 위에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아이가 몸을 돌려 망아지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들었다. 이리저리 손을 뻗어 망아지의 등을 쓰다듬고 목을 어루만지는 그 작은 손이 조금 전까지 청옥수를 쥐고 있던 바로 그 손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저 냉랭하고 어두운 눈빛이 사라지고 대신 아주 조그맣고 진실한 온기가 그 눈가에 깃드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 이 세상 전부가 이 아이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도 이 짐승들만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았다. 그 무심한 위로가 아이에게는 그 무엇보다 깊은 것이었으리라. 이윽고 황혼이 거의 삼켜질 무렵이었다. 유소공자! 유소공자! 성벽 너머 마을 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떨어졌다. 가늘고 쇠약하여 바람에 실려오다가 중간에 흩어져 버릴 것만 같은 노인의 목소리였다. 아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짧게 대답하고는 능숙한 손길로 망아지들을 마구간 쪽으로 몰기 시작하였다. 그 몸놀림은 나이에 비해 이미 몇 번의 사계절을 마구간에서 보낸 사람의 것처럼 익숙하고 담담하였다. 황혼이 완전히 저물고 첫별이 뜨기 시작할 무렵 아이와 노인이 요새마을 외곽의 좁은 오솔길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노인은 허리가 조금 구부정하였고 걸음마다 숨이 차는 듯 발소리가 불규칙하였으며 그 옆에 아이가 작은 손으로 노인의 팔을 받치고 있어 먼 발치에서 보면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그림자가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노인의 이름은 복청이었다. 그는 올해로 60이 넘었으나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으니 이 험한 변방의 거센 바람과 추위가 그의 얼굴에 남긴 세월의 흔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유현의 부친 어른께서 이 황야마을에 몸을 붙일 때부터 곁을 지켜온 늙은 의복이었으되 지금은 남은 가족이라고는 자신과 이 아이 둘뿐이었으므로 그 관계는 주인과 종이라기보다 차라리 할아버지와 손자에 가까운 것이었다. 노인이 흰 수염을 가볍게 떨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만하님이 임종하시면서 소공절을 이 늙은이 손에 맡기셨건만 이 몸이 점점 불경이 되어가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소공자, 이 복청이 너무 늙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이 고생을 소공자께서 다 하시다니 이 늙은 것이 참으로 죄스럽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이는 노인을 바라보며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복청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현이 어려서 어르신께 마음 편히 여생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이것은 제 잘못이에요. 그 말투는 10살짜리 아이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단단하고 무게가 있었으며 어른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복청 노인은 그만 흰 눈썹을 찡그리며 아이의 작은 어깨에 주름진 손을 올려놓고 노루 눈물을 글썽거렸다. 유현이라는 아이의 내력은 이러하였다. 부친은 학문을 좋아하였으나 묵과는 물론이거니와 문과에서도 번번이 낙방하였던 선비로서 이 변방 요새마을까지 흘러들어와 근근히 살림을 꾸렸으니 그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람됨이 곧고 책을 사랑하여 비록 낡은 방 한 칸이라도 그 안에 서책들을 들여놓고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피리를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터라 유현은 한동안이나마 가난하되 따뜻한 유년을 보낼 수 있었다. 아비가 아들을 아끼고 어미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그 단순하고 소박한 행복이 유현의 삶에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에 와서는 믿기지 않을 만큼 먼 일처럼 느껴졌으니
세상이 이 아이에게 가장 잔인하게 군 것은 그 행복을 경험하게 해놓고 되찾을 수 없는 거리에 내던진 것이었다. 2해 전 부친이 병으로 쓰러졌다. 오래지 않아 모친 역시 뒤를 따랐다. 남겨진 것은 어린 유현과 의복 복청, 그리고 조부로부터 내려온 청옥수 한 자루와 양친의 위패 둘뿐이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부모가 세상을 뜨자마자 일족의 아재들과 숙부들이 찾아와 이 어린 고아와 늙은 종을 집에서 몰아냈으니 그 과정에서 오가는 욕설과 주먹질을 어린 유현은 고스란히 받아내었다. 때로는 울지도 않았다. 눈물을 흘려도 이 세상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마을 외곽의 폐석축 창고에 딸린 낡은 판잣집 한 칸이 그들이 정착한 곳이었다. 복청 노인은 잔심부름과 나무 패기로 겨우 하루하루를 이었으나 워낙 쇠약한 몸으로 자주 알아눕는 탓에 번번이 일을 놓쳤다. 그리하여 유현이 나서게 되었으니 마을에서 가장 돈 많고 인신박한 대부호 임만호의 마구간에서 말 먹이를 주고 건초를 나르는 일이었다. 그 삭시 쥐꼬리만 하여도 복청 노인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유현의 타고난 강골과 굴복을 모르는 기계 덕분이었다. 이 아이는 가난을 견디었고 배고픔을 견디었고 모욕을 견디었다. 그 모든 것이 이 아이의 성정을 묵직하고 과묵하게 빚어내었으며 그리하여 눈빛만은 나이를 훌쩍 넘어선 냉랭한 빛을 띠게 된 것이었다. 두 사람이 다다른 곳은 허물어진 담장 안쪽, 마을 가장자리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허름한 판잣집이었다. 낡은 돌판을 어기적 쌓아 올린 벽체에 군데군데 사람 허리통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문짝은 경첩 한쪽이 빠져나가 언제나 삐뚤어하게 열려있는 형국이었으며 천장의 판자 틈새로는 별빛이 그대로 들어올 정도였으니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방 안이 바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이 집의 일상이었다. 집 안이라 불리는 공간에는 벽 한 면을 따라 찌그러진 쇠화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팔선탁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다리 하나가 짧아 돌조가리로 받쳐놓은 낡은 목탁이 있었다. 탁자 위에는 작은 기름등 하나와 죽어도 혼이 쉬어갈 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복청 노인이 누런 소나무 쪽에 먹으로 직접 써넣은 위패 2장이 놓여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칸막이도 없고 이부자리도 없고 세간이랄 것도 없는 그야말로 사방이 벽이여 벽이 전 재산인 집이었다. 복청 노인이 안쪽 구석으로 들어가 잠시 후 내어놓은 것은 좁쌀과 무 한 조각을 같이 끓인 묽은 죽 2사발과 절인 부성귀 한 접시였다. 그것이 오늘 저녁의 전부였다. 소공자, 어서 드세요. 노인이 자리를 권하고 탁자 건너편에 앉았다. 그런데 노인 앞에 놓인 죽 사발은 오래도록 손대는 기미가 없었다. 유현이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물었다. 어르신은 왜 안 드세요? 나는 배가 안 고프다 얘야. 어서 먹어. 노인이 눈을 피하며 대답하였다. 그러나 유현은 어른이 왜 눈을 피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죽이 2사발이라는 것을, 노인이 먹지 않으면 1사발이 유현의 몫이 된다는 것을. 저도 먹기 싫어졌어요. 유현이 그릇을 탁자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노인에게는 1000마디 꾸짖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으니 복청은 잠시 굳어있다가 유현의 눈에 떠오른 것을 보았다. 2개의 작고 투명한 눈물방울이, 그러나 떨어지지 않으려고 눈 안에서 버티고 있는 눈물방울이 기름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던 것이다. 좋다 좋아. 먹으마. 먹을 테다. 노인이 눈이 젖어 허겁지겁 그릇을 들었고 유현도 다시 숟가락을 잡았다. 좁쌀죽 한 술씩을 뜨는 소리만이 잠시 침묵 속에 울렸다.
그때였다. 쾅! 문짝이 말발굽 소리 같은 소음을 내며 안으로 거칠게 떠밀려 열렸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드는 순간 문간에 한 사내가 들어서 있었으니 눈이 좁고 이마가 낮으며 살찐 두 볼 사이에 잔머리가 돋은 보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불쾌한 인상을 지닌 사내였다. 두루마기 위로 관가의 패를 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만호 대부호 마굿간의 관가, 이른바 염진이 틀림없었다. 이자의 내력도 간단치 않았으니 임만호의 셋째 첩의 외사촌 오라버리라는 희미한 인연 하나로 관가 자리에 붙어앉아 낮에는 아랫사람을 균피고 밤에는 마을 색주가에서 패돈을 탕진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자였다. 아랫사람들이 등 뒤에서 그를 가리켜 살가죽 벗기는 염관가라고 부르는 것을 이자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 개자식아, 어디 있었어? 염진이 들어서자마자 지저댔다. 쥐 같은 두 눈이 방안을 훑으며 유현을 찾아내었다. 이 영감탱이, 대체 당신 네가 어떻게 말을 돌봤어? 오늘 저녁 저모 때 보니 준마 한 필이 없잖아. 사라졌다고. 말 한 필값이 얼만 줄 알아? 어떻게 할 거야? 응? 아이고, 염관가 어른, 진정하시고 일단 앉으세요. 제가 내일 당장 마을 샅샅이 뒤져서 어쩌겠다고? 주인 어른이 물으시면 어떻게 할 건데? 이 꼬마 잡것이 하루 종일 쓸데없이 필이나 불고 있으니 말이 달아나지. 아이가 탁자 앞에 앉은 채 조용히 눈을 들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저 눈꼬리가 미세하게 위로 치솟으며 안광이 한 단계 더 차가워졌을 뿐이었다. 어르신, 물러나 계세요. 유현이 복청노인에게 짧게 말하였다. 그리고 염진을 바라보았다. 말이 없어졌으면 찾으면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제가 찾겠습니다. 뭐야, 이 작은 게 대드는 거야? 염진이 입가에 경멸적인 웃음을 그렸다. 찾으면 된다고? 하룻밤 사이에 누가 잡아먹기라도 하면 어쩔 건데. 야, 임금에서 말값 다 뺄 테니까 그리 알아. 앞으로 2달은 그냥 거저 일하는 거야. 알아들어? 유현이 대답하지 않았다. 알아들었냐고? 염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와 유현의 죽사발을 발로 탁자 아래로 걷어찼다. 사발이 깨지며 좁쌀죽이 흙바닥에 쏟아졌다. 대답해! 그 순간이었다. 유현의 손이 움직였다. 탁자 위에 남아있던 복청노인의 죽사발을 집어든 그 손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염진의 낯짝을 향하여 던져졌다. 차갑게 식은 좁쌀죽이 그릇과 함께 곧바로 염진의 얼굴 한가운데 정면으로 장렬하였으니 뜨겁지는 않았어도 차가운 끈적함이 눈, 코, 입을 할 것 없이 뒤덮으며 기습을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염진은 눈을 뜨지 못한 채 연신 두 발을 동동 굴렀다. 이 잡것이! 얼굴을 닦으며 눈이 빨개진 채 날뛰기 시작한 염진이 두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유현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고개를 제쳐 힘껏 손바닥을 올려쳐 왼뼘을 다시 오른뼘을 갈겼다. 어린 뺨에 손바닥에 닿는 탁한 소리가 2번 울렸다. 유현이 쓰러졌다. 입안에서 비린 것이 치밀었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다가 어두워졌다. 유소공자! 복청노인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허약한 몸을 이끌고 앞으로 돌진하여 주름지고 마른 이마로 염진의 배에 머리박치기를 하였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염진이 비틀거리며 3걸음 물러섰다. 이 늙은 영감이! 분기탱천한 염진의 발이 들어올려졌다. 그리고 노인의 가슴팍을 정통으로 걷어찼다. 복청이 쓰러졌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쓰러졌다. 한 가닥 신음을 흘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가슴을 손으로 얹은 채 눈을 감았는데 그 눈 아래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픔의 눈물이기도 하였으나 더 깊은 곳에서는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통한의 눈물이기도 하였을 것이었다. 염진은 흠칫 멈추었다. 노인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을 부여잡은 채 숨만 가늘게 쉬고 있었다. 그 순간 쥐처럼 날카로운 이 사내의 머리 안에서 무언가가 번뜩였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그리고 이것이 발각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가 어떠할지를. 염진의 눈이 방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리고 쇠화로에 멈추었다. 화로 안에는 밤한기를 버티기 위해 피워놓은 숯불이 여전히 붉게 달아 있었다. 염진이 느린 걸음으로 화로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발끝으로 쇠화로를 힘껏 차 뒤집었다. 붉게 달아오른 숯덩어리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지며 메마른 판잣집 바닥에 흩어졌다. 마른 나무 조각들이 접촉하는 순간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불꽃이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한 호흡도 걸리지 않았다. 늦가을의 건조한 공기가 불길에 기름을 붓듯 달려들었고 얇고 마른 판잣벽이 불꽃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 올렸다. 염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간을 빠져나갔다. 노인의 가는 어깨를 두 손으로 붙들어 흔들었다. 노인은 반응이 없었다. 가슴 위에 놓인 손은 이미 힘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낯빛에 가까워져 있었으며 반쯤 열린 입술 사이로는 이미 한 줄기 검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다. 피였다. 가슴팍을 발로 걷어차인 충격이 어딘가를 다치게 한 것이 틀림없었다. 어르신, 눈 뜨세요. 불이에요. 불이 맞어요. 유현이 다시 한번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 흔들림에 노인의 흰머리가 이리저리 떠밀렸다. 그때 연기에 자극을 받은 것인지 복청이 갑자기 격렬하게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침 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긁어내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고 그 기침 사이사이로 또다시 검붉은 것이 입술 끝에 맺혔다. 복청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간신히 열렸다. 초점이 없는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헤매다가 유현의 얼굴을 찾아 멈추었다. 그 순간 노인의 흐릿한 눈빛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으니 안도인지 고통인지 아니면 회한인지 한 가지로 이름 붙이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었다. 소공자. 어르신, 말씀 마세요. 제가 끌어낼게요. 지금 당장. 유현이 노인의 등 아래로 두 팔을 넣어 끌어안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 작은 팔로 성인 남자의 몸을 들어올리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으니 온 힘을 다해 당겼으나 복청의 무거운 몸은 겨우 반뼘을 미끄러질 뿐이었다. 유현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였다. 방 안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고 불길은 어느새 새벽을 동시에 타오르며 방 안을 향해 좁혀들고 있었다. 괜찮다. 복청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였다. 소공자, 나는 괜찮다. 괜찮으시지 않아요. 어서. 소공자. 그 두 글자가 어찌나 단호하게 울렸던지 유현이 멈추었다. 복청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만큼은 방 안에 가득 찬 연기보다 더 두텁게 유현의 가슴을 짓눌렀다. 들어라. 이 복청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 마지막이라뇨. 무슨. 들어라. 유현이 입을 다물었다. 복청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눈빛은 이미 먼 곳을 향하고 있었으나 유현의 얼굴만은 또렷하게 보는 듯하였다. 염진 그 개를 잊지 마라. 반드시 기억해라. 언젠가 반드시. 기침이 터졌다. 검붉은 것이 또 입술 끝을 물들였다. 그리고 소공자, 네가 유씨 집안의 마지막 혈맥이다. 네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이다. 부디, 부디. 노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늘어졌다. 유현은 노인의 입 가까이에 귀를 대었다. 복청이를 기억해다오.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르신, 유현은 어르신 없이는 안 돼요. 같이 나가요, 같이. 제가 끌어낼 수 있어요. 한 번만. 그 순간이었다. 복청 노인의 두 눈에서 마지막 빛이 모였다. 그리고 힘겹게 들어올린 두 손이 유현의 손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뿌리쳤다. 연기가 방 안을 채우는 데는 불길이 번지는 것보다 훨씬 빠른 법이었다. 염진이 발로 걷어찬 쇠 화로에서 쏟아진 숯덩어리들이 마른 판자 바닥 위에서 제각각 불꽃을 피어올리기 시작하는 사이
방 안의 공기는 눈 깜짝할 새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차기 시작하였으니 이미 폭행으로 인해 탁자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히며 쓰러진 유현의 작은 몸 위로 새카만 연기가 낮고 두텁게 내려앉아 그 코와 입을 에워싸기 시작하였다. 숨이 막히는 듯 폐가 수축하며 그 몸이 경령처럼 격렬하게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하였고 그 기침이야말로 유현의 의식을 죽음의 가장자리에서 한 뼘만큼 끌어당겨 되살려낸 유일한 것이었다. 유현이 눈을 떴다. 눈을 뜬 순간 그가 본 것은 천장이었다. 그런데 그 천장이 노랗게 타오르고 있었다. 판자 사이사이로 파고든 불꽃이 이미 지붕 안쪽을 핥기 시작하였고 기름기 빠진 오래된 판자는 불에 닿자마자 바짝 말라비틀어진 소음처럼 순식간에 타들어가고 있었다. 화로에서 흘러나온 불씨들은 벌써 벽 아랫단까지 번져 있었으며 타다 남은 나무 조각들이 빠드득거리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유현은 잠시 멍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한 호흡, 겨우 한 호흡이 지나갔을 때 그 멍함이 산산이 흩어졌다. 폭청어르신! 유현이 벌떡 일으켰다. 기침이 터져나왔고 눈이 따가워 눈물이 흘렀으나 그는 수매로 눈을 문지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벽 쪽에 늘어진 복청 노인의 몸을 발견한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은 충격이 가슴을 강타했음에도 유현은 넘어지는 것보다 달려가는 쪽을 택하는 성정이 타고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복청 어르신! 어르신!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유현의 손을 자신의 어깨에서 걷어냈다. 그 동작 하나에 모든 것을 소진한 듯 복청의 몸이 벽에 더 깊이 늘어졌고 그 다음 찰나 노인이 벽에 기댄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돌벽을 향해 고개를 힘껏 꺾어 박았다.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났다. 흰 머리카락이 흩어졌다. 복청 노인이 고요히 눈을 감았다. 이 한평생을 충의 하나로 살아온 늙은 의복은 그렇게 작은 고아 소년이 자신을 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스스로 그 손을 떼어내는 방법을 택하였으니 그것이 이 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것이었다. 살아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늙은 몸이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란 스스로 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으므로 유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눈을 크게 뜬 채 입술은 열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은 채 유현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것은 불과 한 호흡 혹은 두 호흡이었을 것이나 그 짧은 시간 안에 유현의 얼굴을 거쳐간 것들은 차마 입으로 풀어놓기 어려운 것들이었으니 충격과 공포와 슬픔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나가며 그 자리에 남기고 간 것은 다름 아닌 정막이었다. 텅 빈 것 같은 정막,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정막, 그리고 그 정막의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아주 작은 무언가가 소리도 없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으나 이 아이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불꽃이 한 번에 3배로 커지며 천장 한쪽을 먹어치웠다. 불타는 판자 한 조각이 위에서 떨어져 유현의 코앞 바닥에 박혔다. 그 충격에 유현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비로소 제가 처한 상황이 눈에 들어왔다. 사방이 불이었다. 세 벽이 모두 타고 있었고 지붕은 이미 절반이 내려앉은 상태였으며 출구는 전방 한 곳뿐이었으되 그 앞에도 이미 불꽃의 혀가 바닥을 핥으며 길을 막고 있었다. 대기는 숨을 들이쉬기 어려울 만큼 뜨거웠고 눈을 뜨고 있기 어려울 만큼 연기가 자욱하였으며 귀가 먹먹할 만큼 모든 것이 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멀리서 사람들의 외침과 지잉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으나 그것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아득하기만 하였다. 빠져나갈 곳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탁자 위에서 빛이 났다. 불꽃의 빛이 아니었다. 붉거나 노랗거나 주황빛이 아니었다. 차갑고 은은한 청백색의 내광이 탁자 위 위패 곁에서 조용히 퍼져나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청옥소였다. 아이가 탁자 위에 올려두고 식사를 하던 그 청옥소가 지금 이 순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몸체에서 빛을 내뿜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빛이 닿는 반경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불꽃이 멈추어 있었다. 삼척,
청옥소의 빛이 미치는 삼척 안으로는 화염이 한치도 더 들어오지 못하였다. 가까이 다가오던 불길이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 경계선에서 흔들리다가 되물러서고 있었으며 간혹 기세 좋게 뻗어오던 불꽃의 혀도 그 경계선에서는 힘없이 꺼져버렸다. 유현의 눈이 탁자를 향하였다. 경의와 의혹이 뒤섞인 눈빛으로 한 호흡을 바라보다가 유현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탁자로 달려가 청옥소를 집었다. 그리고 위패 2장을 품에 안았다. 돌아가신 부친의 이름과 모친의 이름이 새겨진 누런 나무 위패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유현이 가진 전부이자 마지막이었다. 청옥소를 손에 쥐는 순간 그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동시에 아까보다 더 환한 청백색 빛이 번지며 유현의 전신을 에워쌌다. 불길이 일척을 더 물러섰다. 유현이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뛰었다. 불기둥들 사이로 몸을 던지듯 달려나갔다. 청옥소의 빛이 작은 방패가 되어 불꽃의 혀를 밀어내는 가운데 유현의 옷자락 끝이 불에 스쳐 타들어가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그을렸으나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그 아이는 화염의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무너진 입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차가운 방공기가 유현의 얼굴에 부딪혔다. 바뀌었다. 숨을 쉬었다. 1번, 2번. 기침이 터지며 폐의 깊숙이 새카맣게 들어앉은 연기가 밀려 나왔다. 무릎이 무너지려 하였으나 유현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2발로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집이 타고 있었다. 타다 못해 무너지고 있었다. 지붕이 내려앉으며 불꽃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불꽃에 물든 연기가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피어올랐다. 사방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술렁이는 소리, 달려오는 발소리, 물깃는 소리, 지잉소리. 그러나 그 소리들은 유현에게 닿지 않았다. 마치 두꺼운 유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고 무의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유현은 그 자리에 서서 불타는 집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 폭청 노인이 있었다. 저 붉은 불꽃 속 어딘가에 이 세상에서 유현이 가진 마지막 온기가 묻혀버렸다. 뭔가 뺨을 타고 흘렀다. 눈물이었다. 유현은 닦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뺨이 젖는 것도 그것이 불빛에 빛나는 것도 어느 것도 멈추려 하지 않았다. 다만 2눈은 저 불꽃에서 떼지 않은 채 아이는 한참이나 서 있었다. 그때 흘러내리던 눈물이 뺨의 어느 지점에서 멈추었다. 따가웠다. 염진에게 얻어맞은 자리가 눈물에 스치며 날카롭게 쓸렸던 것이다. 그 자극이 유현의 시선을 불꽃에서 뽑아내었고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그 자리를 건드렸다. 순간 유현의 눈에서 눈물이 그쳤다. 그 대신 다른 것이 들어섰다. 눈꼬리가 미세하게 치솟으며 흑백이 선명한 2 눈동자가 어둠 속의 무언가를 향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차갑고 서늘한 빛이었으되 아까의 냉랭함과는 성질이 달랐다. 아까의 것은 세상에 대한 무심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지금 이 눈빛은 세상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해 방향이 정해진 것이었다. 마치 칼집에 꽂혀 있다가 처음으로 반치를 뽑힌 칼날처럼 그날은 이미 서 있었으나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에서 나오는 그런 눈빛을 만약 그 자리에 이를 보는 눈이 있었다면 등줄기가 서늘해졌을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았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불길을 잡으려 아우성이었으나 그 누구도 이 작은 아이의 눈빛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웃집 어른 하나도, 마을 어귀를 지키는 포졸 하나도, 지나가는 행인 하나도 불꽃이 꺼진 자리에 홀로 남겨진 이 아이에게 단 한마디의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세상은 늘 그러하였으니 가진 자의 재산에 불이 붙으면 한다름에 달려와 물을 퍼붓고 가진 것 없는 고아의 집이 타오르면 구경만 할 뿐이었다. 유현은 돌아보지 않았다. 품에 위패 2장과 청옥소를 안은 채 온몸에 그을음을 뒤집어 쓴 채 유현은 천천히 불빛이 닿지 않는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어디로 가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무엇을 향해 걷는지 알지 못하였다.
다만 이 불빛과 이 소음과 이 냉담한 시선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만은 이 아이의 몸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걸음마다 발바닥이 메마른 황야의 흙을 밟았다. 찬바람이 그을린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뒤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불빛도 멀어졌다. 유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임만호 대부호의 저택 2층 창문 하나에서 불빛 하나가 살며시 열리며 한 사내의 얼굴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염진이었다. 쥐눈처럼 좁은 두 눈으로 저 멀리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 입가에는 빗자루에 쓸려야 마땅한 종류의 흡족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늙은이 하나와 어린아이 하나를 조용히 정리하고 증거마저 불에 태워버린 이 솜씨가 자기 스스로도 제법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그는 창문을 닫으며 돌아섰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알지 못하였다. 저 어둠 속으로 걸어들어간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의 눈안에 자신의 이름이 살아있는 불꽃처럼 새겨졌다는 것을. 사흘 뒤의 일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하룻밤 하루낮이 지난 뒤였으나 정신을 잃고 깨었다가 다시 잃었다가를 반복한 유현으로서는 스스로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어느 험준한 산의 기슭이었다. 절벽처럼 깎아지른 바위면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고 구름이 낮게 깔려 산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그 산의 고요함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령을 알 수 없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바위 틈에서 구부정하게 자라나 가지를 사방으로 뻗고 있었고 그 아래 낙엽이 두텁게 쌓인 바닥에 작은 몸 하나가 웅크린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오른쪽 뺨에는 얻어맞은 자리가 부어올라 있었고 그 으름이 얼굴 곳곳에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으며 콧두루마기 끝자락은 불에 타서 들쭉날쭉하게 잘린 채였다. 그 얼굴에는 맑은 홍조가 떠 있었는데 아름다운 홍조가 아니라 열이 오른 사람의 병색빛이 역력하였으며 그 맑던 두 눈동자는 지금 이 순간 빛을 잃고 반쯤 감긴 채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헤매고 있었다. 몸이 떨렸다. 조금씩 끊이지 않고 떨렸다. 유현이 실눈을 뜨며 몸을 간신히 뒤척였다. 몸 구석구석이 쑤시고 아팠으며 머리는 맑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계곡이었다. 그 소리를 따라 팔꿈치와 무릎으로 바닥을 밀며 간신히 몸을 끌어 계곡 쪽으로 다가갔다. 계곡의 차가운 물속에 얼굴을 담갔다. 차가움이 이마부터 뺨까지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 차가움에 몸이 부르르 떨렸으나 동시에 열에 달아오른 머릿속이 조금 맑아지는 듯하였다. 고개를 들어 물 위로 얼굴을 내밀며 긴 숨을 내쉬었다. 아직 살아있었다. 유현은 잠시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며 계곡 둔덕의 등을 기대었다. 두 다리를 뻗고 위를 보았다. 구름 사이로 노을빛이 내려오고 있었으니 어느새 또 하루가 저물고 있는 것이었다. 배가 고팠다. 머릿속에 안개가 껴 있었다. 몸에는 힘이 없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으니 기억이었다. 기억이 밀려왔다. 막을 수 없이 물고가 트인 것처럼 기억이 밀려왔다. 그 기억들 중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다. 아비가 누런 두루마기 자락을 넘실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장면이 있었다. 유현을 보면 환하게 웃으며 무릎을 꺾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던 그 얼굴이 있었다. 넓은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글 읽는 소리가 있었다. 손가락을 잡고 청옥소를 가르쳐주던 아비의 따뜻한 손이 있었다. 이것은 조부께서 물려주신 것이니 잘 간직하여라 하던 목소리가 있었다. 어미가 있었다. 두 손으로 유현의 뺨을 감싸며 따뜻하게 웃던 얼굴이 있었다. 추울까봐 옷을 한 겹 더 껴입혀주던 손이 있었다. 배부를까봐 걱정하고 배고플까봐 걱정하고 넘어질까봐 걱정하던 그 눈빛이 있었다. 그것들은 지나가 버린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다른 기억들이 왔다. 어느 폭풍이 몰아치던 밤 비에 흠뻑 젖어 비틀거리며 돌아온 아비의 뒷모습이 있었다.
이틀 뒤부터 그 아비가 자리에 누웠고 한 달 뒤에는 유현이 머릿맡에 앉아 글을 읽어주고 피리를 불어주어야 하는 날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어미가 방문을 열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가 들리던 순간 유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뒤부터 일족들이 왔다. 멀게는 5촌이나 되는 아재들까지 왔다. 마당에서 소리를 질렀고 문짝을 발로 찼고 세간들을 밖으로 내던졌으며 복청 노인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였다. 어미는 울지 않았다. 다만 유현의 손을 꽉 쥔 채 묵묵히 서 있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어미마저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것이 복청 노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유현이 눈을 감았다. 감은 눈 안에서 눈물이 맺혔으나 이번에는 흘러내리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계속 걸어야 한다는 것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복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몫이라는 것을. 유현이 눈을 떴다. 그리고 배를 채우기 위하여 물이라도 더 마시려 계곡 쪽으로 몸을 기울이던 순간 계곡 바닥에서 무언가가 빛났다. 계곡 바닥에서 빛이 났다. 처음에는 석양이 수면에 비친 것이려니 하였다. 황혼 무렵이면 빛이 물 위에서 이런저런 빛깔로 장난을 치는 법이고 배가 고프고 몸이 쑤시는 판에 눈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현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빛이 다시 났다.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라 연거푸, 그리고 아까보다 분명하게. 저 검고 차가운 계곡 바닥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유현이 몸을 굽혀 물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물 아래에서 천천히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검은 수정 기둥처럼 보였다.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니 그것은 기둥이 아니라 뿔이었다. 새끼손가락 굵기의 줄기가 아래에서 위로 뻗으며 계곡 바닥의 모래 위에서 자라나오고 있었는데 그 색깔이 혈흑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깊고 투명한 검붉은 빛이었다. 잎도 없었고 꽃도 없었다. 그저 그 검붉은 줄기 끝에 아이 주먹만한 크기의 둥글고 묵직한 무언가가 달려있을 뿐이었다. 유현은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에 닿는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향기가 났다. 처음에는 가늘었다. 그러나 숨을 한 번 들이마시는 사이에 그 향기가 코끝을 타고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고 유현은 저도 모르게 눈을 깜짝하였다. 이상하게도 그 향기를 들이마신 순간 몸을 달구던 열이 한겁 거치는 것 같았다. 뜨겁게 지근거리던 이마가 조금 서늘해졌고 눈앞을 흐리게 만들던 안개 같은 것이 조금 거치는 듯하였다. 그 찰나에 느낀 그 시원함이란 하룻밤을 열병과 굶주림으로 허비한 몸에는 한겨울 샘물처럼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유현이 손을 뻗었다. 그 묵직하고 건붉은 것을 손으로 쥐었다. 줄기가 수면에서 끊어지듯 떨어졌고 손바닥 위에 그것이 올려졌다. 독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유현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이 몸이 먹지 않으면 쓰러진다. 이빨이 닿는 순간 껍질이 얇게 터지며 즙이 쏟아졌다. 그 즙이 혀 위에 퍼지는 순간 유현이 눈을 크게 떴다. 달았다. 달되 그냥 단 것이 아니라 오래 묵은 복밀과 냉천수를 한꺼번에 마신 것 같은 가슴 깊숙이까지 스며드는 그런 단맛이었다. 그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온몸이 한번 가볍게 흔들리는 듯하였고 뒤돌아보니 방금까지 건붉게 빛나던 그 뿌리는 어느새 물기 빠진 황토색으로 변해가며 계곡 바닥으로 다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유현이 자리에 주저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았다. 처음엔 괜찮았다. 그러나 한 호흡이 지나지 않아 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뜨거웠다. 아까의 열병과는 차원이 다른 뜨거움이었다. 열병이 밖에서 몸을 달구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안에서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기름에 불이 붙듯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 열기가 경맥을 따라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였으니
팔끝까지,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혈관이 팽창하는 듯한 느낌이 전신을 동시에 후려쳤다. 피부 위로 핏줄이 부풀어 올랐고 황두할 만한 땀방울들이 이마와 목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으며 온몸의 모든 털구멍에서 하얀 수증기가 솟아오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두 손으로 땅을 짚었으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흙바닥에 옆으로 굴렀다. 경맥이라는 경맥이 모두 한꺼번에 터질 것 같은 압력이 안쪽에서 밀어붙이고 있었고 온몸이 끓는 물 속에 잠긴 것처럼 타들어가는 고통이 내장까지 파고들던 것이었다.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손발이 경련처럼 떨렸다. 흙바닥 위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그 극렬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유현은 의식을 완전히 놓지 않았으니 그것 하나만은 이 아이가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는 가장 작은 증거였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유현이 고통 속에서 천장을, 아니 하늘을 향해 두 눈을 찡그린 채 뒤집혀 있던 그 순간이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것을 웃음소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사람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에매는 틀림없었으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유현의 온몸이, 이미 진기폭주로 산산이 흩어지던 것 같던 그 몸이 전혀 다른 이유로 얼어붙었다. 마치 저 소리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소리 그 자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차갑고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며 산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으니 그 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전신이 마비되며 손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강호의 무리민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망혼절규였다. 혼이 잊힌다는 이름의 그 절규는 극도로 정련된 진기를 목구멍 하나로 토해내어 수십 장밖까지 전달하는 음공의 극이경지였으니 그 소리를 들은 자는 혼이 육신을 잠시 이탈하는 듯한 극도의 혼미함과 함께 전신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었다. 소리가 멈추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내려왔다. 유현이 마비된 몸으로 고개를 겨우 돌렸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저 수십 장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마치 구름에서 내려오듯 하강하는 하나의 인형이었다. 빠르기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번개가 땅을 찾아 내리꽂히듯 혹은 한 마리 청아기 날개도 펼치지 않고 그냥 쏟아지듯 그 인형은 수십 장의 절벽을 거의 한 호흡에 내려왔다. 발이 바위에 닿는 소리도 땅에 내려서는 충격도 일어나는 먼지조차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어느 순간 그 인형이 유현의 곁에 서 있었다. 청회색 두루마기였다.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는 그 두루마기의 주인은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말없이 서 있었으되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하였으니 나직하게 깔리는 기압이랄까, 대기가 한 단계 정밀하게 압축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이 그 사람이 발을 딛는 곳 반경에서 느껴졌다. 은발이었다. 흰 것이 아니라 은이었다. 나이 들어 바랜 흰머리가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그 색으로 태어난 것 같은 차갑고 선명한 은색 머리카락이 목 뒤에서 낮게 묶여 어깨 위로 흘러내려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였다. 창백하다 못해 피가 한 방울도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살아있는 사람의 낯빛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고요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란 것 자체를 극도로 압축하여 표면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란 것을 어린 유현은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유현을 내려다보았다. 냉랭하고 예리한 두 눈동자가 유현의 전신을 천천히 훑었다. 그러더니 가만히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고 손가락으로 유현의 이마에 가볍게 닿았다. 그것이 어떤 확인을 위한 것이었는지 유현은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다음 순간 이 무표정한 사람의 몸이 극히 미세하게 전신이 아주 조금 떨리는 것처럼 진저리를 쳤다. 그리고 유현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천연이로다.
천연이야. 목소리는 차고 낮았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기이하게도 유현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이 혈옥 링근을 이 아이가 먹었단 말인가? 한 번 깊이 탄식하였다. 그 탄식 안에 어떤 종류의 감정이 들어있는지를 읽어내기란 불가능하였다. 아쉬움인지 경이로움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것인지. 그 순간 유현이 또다시 극렬하게 경련하며 몸을 뒤틀었다. 고통이 다시 파도처럼 밀려왔던 것이었다. 사한결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움직였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식지와 중지가 반치도 되지 않는 짧은 거리를 몇 번 튕기는 것 같았을 뿐인데 그 찰나에 유현의 전신 36곳에서 무언가가 살짝 조여드는 느낌이 났다. 혈이었다. 사한결이 허공에서 손가락만 놀려 유현의 36초 대혈을 한꺼번에 점혈한 것이었으니 그 수법의 빠르기와 정확함이 어떠한 경지였는지는 훗날 유현이 무공의 세계를 직접 발로 밟고 나서야 제대로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점혈이 들어간 순간 폭주하던 진기의 흐름이 36초 혈도에서 동시에 제동이 걸리는 듯하였다. 아직 고통스러웠으나 아까의 사지를 터뜨릴 것 같던 압력은 한 단계 가라앉았다. 사한결이 유현을 부축하여 천천히 앉혔다. 그리고 한 손의 장심을 유현의 등에 가져다 대었다. 처음에는 아무 감각도 없었다. 그런데 이내 등 뒤에서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어 오기 시작하였다. 시로라기처럼 가늘되 아주 깊고 묵직하게 파고드는 기운이었다. 그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안으로 들어와 등뼈 안쪽에 자리 잡은 경맥을 따라 흐르기 시작하였으니 폭주하며 부딪히고 있던 내부의 열기를 그 기운이 조용하고 강력하게 이끌어 정해진 방향으로 밀어내기 시작하였으니 뒤엉켜 사방으로 충돌하던 것들이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 경맥의 정해진 길을 따라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한 차례 운행이 끝났다. 전신이 한번 가볍게 흔들렸다. 그 다음에는 차가움이 들어왔다. 아까의 따뜻함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극한의 냉기가 등을 통해 들어와 방금 열기가 지나간 바로 그 길을 뒤따라 흐르기 시작하였다. 차가움이 경맥을 타고 순환하며 열기와 냉기가 교차하는 가운데 유현은 온몸이 한 번은 불 속에 한 번은 얼음 속에 잠기는 것 같은 극단적인 감각을 순차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두 가지가 번갈아가며 지나가고 난 뒤에 남는 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온몸이 이상하리만치 맑고 가볍게 느껴졌다. 유연히 눈을 떴다. 처음에 들어온 것은 저녁 하늘이었다. 구름 사이로 남은 황혼빛이 가느다랗게 새어나오는 하늘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눈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쌍의 눈동자였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표정이 없는 것이 마치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차갑고 낯설어 처음 보는 자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될 그런 얼굴이었다. 그러나 유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놀라움이 1차적으로 지나간 뒤 유연의 눈 안에서 한 가지가 더 일어났다. 묘한 안도감이었다. 이 얼굴에서, 이 눈빛에서 아까 복청노인의 눈빛에서 보던 것과 같은 종류의 무언가가 느껴졌다고 하면 지나친 감상일 것이었지만 이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유연의 오래된 본능이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다. 사한결이 갑자기 차갑게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입꼬리만 극히 미세하게 움직인 진짜 웃음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종류의 것이었으나 그 움직임만으로도 방금까지의 얼굴과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확실하였다. 그리고 사한결이 유연을 들어올렸다. 들어올리는 방식이 기이하였다. 그냥 손으로 잡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유연의 몸 전체를 번쩍 집어들어 절벽 가장자리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유연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절벽 끝이었다. 사한결이 멈추어 선 자리에서 내려다보니 발 아래로 아득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다. 얼마나 깊은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안개 속 심연이었으며 그 바닥은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 올라오고 있었고 그 바람이 유연의 그을린 머리카락을 조용히 들어올렸다.
사한결이 유연을 내밀었다. 절벽 바깥쪽으로, 허공을 향해. 이 절벽 아래로 너를 떨어뜨리면 무섭냐?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농담인지 시험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유연을 들고 있는 손에는 흔들림 하나 없었으니 그 말이 진심인 것만큼은 확실하였다. 유연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개 속 심연이었다. 저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바위인지 물인지 아니면 그냥 끝없는 어둠인지. 10살짜리 아이가 거기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었다. 유연이 고개를 들어 사한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떨어뜨리세요. 사한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얼굴에서 일어난 가장 큰 감정의 움직임이었다. 죽어도 됩니까? 죽으면 그만이죠. 말 한마디가 그렇게 덤덤하게 나왔다. 덤덤하듯 텅 빈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말 안에는 무언가가 꽉 차 있었으니 어젯밤 불 속에서 혼자 나온 것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걸어온 것이기에 지금 다시 죽는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그 냉정하고 슬픈 산술이 그 말 안에 담겨 있었다. 사한결이 한참 동안 유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유현을 땅 위에 내려놓았다. 무표정한 얼굴이 다시 저 서편 하늘을 향하였다. 황혼이 거의 사그라지고 있는 하늘이었다. 붉은 것도 이미 옅어져 보랏빛을 띠다가 남빛이 되어가는 하루가 완전히 닫히기 직전의 하늘이었다. 사한결이 그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현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 옆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유현은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왜 저 하늘을 저렇게 바라볼까? 저 눈빛은 저 지는 해에 무언가를 묻는 눈빛이다. 저 노을 저편에 이 사람이 잃은 것이 있는 걸까?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한결이 말하였다. 아이야.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달랐다. 아까와 같은 낮은 목소리였으되 그 안에 결이 달랐다. 차갑기는 여전하였으나 그 차가움 속에서 수십 년 묵은 어떤 온기가 조용하고 낯설게 배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다. 나를 좋아하느냐? 유현이 그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따뜻함이 극히 드물게, 그래서 더 놀랍게 비쳐나오고 있었다. 유현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멈추었다. 저 눈빛 안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다. 아비의 무릎 위에서 보던 것과 같은 종류의 무언가가. 유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 흉측한 면상이 무섭지 않으냐? 무섭지 않아요. 사한결이 잠시 침묵하였다가 물었다. 왜 무섭지 않은가? 유현이 고개를 들어 그 눈을 바라보았다. 세상에는 잘생기고 고운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뱀처럼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르신은 얼굴이 창백하고 이상하지만 마음이 좋다는 것은 알아요. 저를 모르면서도 치료해 주셨으니까요.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사한결의 손이 움직였다. 유현의 머리 위에 그 은발을 가진 창백한 손이 천천히 얹혔다. 유현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서툰 것이어서 마치 이런 행동을 살면서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것 같았다. 너는 너무 많이 안다, 아이야. 낮은 목소리가 거의 혼잣말하듯 내뱉었다. 이런 말은 네 나이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인데.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나와 함께 있겠느냐? 나의 제자가 되어 무예를 배울 생각이 있느냐? 유현의 눈 안에서 처음으로 진짜 놀라움이 일어났다. 이 세상 전부가 등을 돌린 자리에서 전혀 모르는 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처음으로 손을 내밀고 있었다. 유현이 대답하였다. 원합니다. 다만 제가 너무 둔하여 어르신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그것만이 걱정입니다. 그 말에 사한결이 웃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다. 아까의 미세한 입꼬리 변화가 아니라
창백한 얼굴 위에서 실제로 웃음이 피어나는 것이었다. 조용하되 깊고 차갑되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이놈! 빨리 무릎 꿇지 못하겠느냐? 유현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3번 찧었다. 쿵, 쿵, 쿵. 흙바닥에 이마가 닿는 소리가 산속 고요함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그을린 얼굴에, 부어오르는 뺨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이 아이가 지나온 하룻밤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채로 유현은 자신의 첫 번째 스승에게 첫 번째 절을 올렸다. 사한결이 유현을 일으켰다. 그리고 크게 한 번 소리쳤다. 간다!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사한결의 왼팔이 유현을 옆구리에 끼었다. 그리고 몸이 솟구쳤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에 유현이 느낀 것은 바람이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세상이 발 아래로 멀어지는 것이었다. 경공이었다. 사람의 몸이 새처럼 하늘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유현이 처음으로 두 눈이 아닌 온몸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산이 아래로 사라졌다. 계곡이 멀어졌다. 잿더미가, 판잣집이, 변경관 마을이, 어둠이 모두 저 아래에 남겨졌다. 유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앞을 바라보았다. 불이 집을 삼키던 그 밤을 기억하라. 하늘도 등 돌리고 땅도 입을 닫았건만 한 줄기 차가운 소리만이 어둠을 가르고 이름 없는 아이의 발길을 산 위로 이끌었도다. 상처 입은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찬바람 속 화석은 더 단단히 굳어지나니 혈루로 씻겨진 그 눈동자 속에 수라의 씨앗이 조용히 삭을 틔웠도다. 물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서늘한 칼날이란 무엇인가? 잃을 것을 다 잃고도 서 있는 자의 눈빛이니 그 눈빛이 곧 칼이요, 그 침묵이 곧 검이라. 이제 가노라, 구름 위를 가노라. 이름도 없이 갈 곳도 없이 오직 하나의 빛만을 품고 소 한 자루, 원 한 줄기, 사부 한 사람. 이것으로 수라의 길은 시작되었도다.